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아, 그, 다양한 가족과 일하기, 예, 그리고, 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가족과 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문제의 사정, 마지막으로 모델별 주요 가족 개입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가족과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가족 형태였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모습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또 입양 가족, 위탁 가족, 또 동거 가족 등 과거와는 매우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개입을 할 때는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개인만의 문제로 이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자녀의 비행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부모와 형제, 자매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가족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마다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요.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가족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양한 가족과 그 문제로서 우리가 현대 사회는 아주 매우 빠르게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의 구조와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뭐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자녀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그런 기러기 가족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국제 결혼도 많이 증가해서 그로 인해 형성된 가족, 다문화 가족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자, 조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조성 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가 아닌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된 입양 가족이나 또 친부모를 대신하여 그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위탁 가족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 전에 함께 생활하는 동거 가족,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 비혼 가족, 또 동성 커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형태의 가족도 존재하고 있죠. 또한 그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를 두지 않는 일명 그 딩크족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딩크 가족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의 가족은 서로 다른 특징과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우리 문제로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도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그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1번 보시면 알코올 위종 가족이라고 나와 있죠. 네, 뭐 다양한 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가족 중에 하나가 알코올 위종 가족입니다. 자, 알코올 위종 가족이란 것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을 말하죠. 자,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 전체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족 문제입니다. 음, 자,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요,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족의 술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주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독자인 배우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까지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이나 자녀 양육이나 또 이제 가사 노동 등을 혼자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하기도 하게도 되는데요. 더 나아가 일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 중독자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중독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공동 의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뭐라 그럴까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 때문에 또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을 떠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부모를 돌보거나 동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의 불안감이나 수치심, 분노, 그리고 불신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그 정서적 발달에 또 어려움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비행이나 알코올 남용이나 가출, 학업 중단 등으로 이어질 그런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문제를 사정할 때 이 알코올 문제가 숨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부 갈등이나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이렇게 보이더라도 실제 원인이 알코올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문제를 확인하는 을 꼭 해야 되고요. 또 이 알코올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CHE 검사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검사는요, 우리가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제 술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 다른 사람들이 음주 문제를 지적하여서 예, 그 짜증이 난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또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 미안함을 느낀 적이 있느냐. 네 번째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 자, 이 질문 가운데 만약에 음, 2개 이상의
예라고 답을 하신다면 이게 문제성, 음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독 치료 기관과 연계하고 상담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폭력 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부 폭력이나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 학대와 같은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부 폭력의 발생 비율이 약 31.4%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폭력뿐 아니라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가족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진행할 때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의 이면에 가정 폭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 상담을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폭력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뒤에는 아동 학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징후를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정폭력의 징후가 발견이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제 피해자 또는 어, 잠재적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 기관을 안내할 수 있고요. 필요할 경우는 즉시 폭력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신도 상담 과정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안전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상담소, 그리고 보호시설, 아동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요,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 사회복지사님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신고 의무를 또 이행해야 하고요. 특히나 피해자가 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또 가정폭력 사실을 관계기관에 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그런 법적 절차,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개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복지, 그런 가족 문제, 가족 문제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잘못 적용하면 폭력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도 배우자를 화내게 했기 때문 아니냐, 또는
조금만 참았으면 되지 않았겠느냐와 같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그런 접근이에요. 폭력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요, 오랜 기간 두려움과 무력감을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그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이 상담과 또 지원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매 노인 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를 앓는 그 노인의 수가 아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치매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줄 정도로 뭐 기억력과 이제 여러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주로 60세 이후 노년기에 발생한다고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면 뭐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또 뭐 방향 감각, 판단 능력 등 이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가 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하거나 또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도 점차 감소하게 되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준비라든가 또 이제 돈 관리라든가 또 이제 먹어야 될 약 복용과 같은 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증상이 또 심해지면 어쩔 땐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한다거나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치매 노인은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이게 더욱 진행되면 말수가 줄어들고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그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치매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매 노인을 이제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치매 노인을, 어, 또 이제 돌보는 가족들은 매우 아주 큰 부담을 경험하게 되죠. 가족들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동시에 또 직장 생활과 뭐 가사, 자녀 양육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 과중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죠.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음, 그런 어떤 책임감,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또 이제 정서적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고요. 또한 치매 노인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 보호자 같은 경우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또 느끼게 돼요. 뭐
뭐 예를 들어 평생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과정 속에서 가족 관계가 또 악화되기도 하고요. 네,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누가 부모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긴장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치매 노인 가족의 또 이제 심리적 문제로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치매 노인을 오랫동안 이제 돌보는 가족은요, 많이 심리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우울감이나 분노, 뭐 무력감, 무기력감, 불안, 또 신경과민 등. 자,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또 고립감도 느끼게 되기도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이 줄어들고 돌봄 부담 때문에 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돌봄 소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돌봄 소진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뭐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이제 또 갈등이 증가하고요. 경제적인 이렇게 부담도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결국 가족의 어려움은 다시 치매 노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치매 노인의 건강과 정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먼저 이런 가족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하겠죠. 특히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지 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또 확인하고요. 또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줘야 해요. 대표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방문 요양 서비스, 또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 또 가족 자주모임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치매 노인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도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위탁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정은요,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아니면 빈곤, 아니면 또 아동학대, 뭐 방임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제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맡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당장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가정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위탁가정은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일반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제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유형은 일반 가정 위탁과 대리 양육 위탁, 친인척 위탁 또는 전문 가정 위탁, 일시 가정 위탁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리가 되고요. 어, 또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위탁 아동의 부정적인 심리나 그런 행동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탁부모나 위탁아동, 친부모 간의 복합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자, 1교시는 위탁가정까지 하고 2교시 때 조선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